자, 오늘은 많이 끝났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난번에 유치에 대한 이야기, 그쵸? 압력 손실에 대한 것, 드래그 포스와 리프트 포스에 대한 것, 그쵸? 여기 다 다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에요. 그쵸? 열 전달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전도, 전도, 대류, 복사해서 열을 전달하는 히트 트랜스퍼죠. 열을 전달하는 내용이 돼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했을 때 열 저항이라는 쪽에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우리가 인력학제 1법칙을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이런 식을 상기해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자, 열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열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인터널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도 있다. 라는 걸 배운 걸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연력학제 1법칙이죠. 그렇죠? 인터널 에너지라 부른 이유는 물질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동을 한다. 특히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컨덕션이 있다. 그렇죠? 오늘 뭐 배우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열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양은 온도차에 비례하고 이동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뭐 물론 전달되는 면적에 비례하고. 자, 이런 방법으로 열이 전달,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방법. 고체 내부에서 또는 액체 내부에서 또는 기체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대류를 잘 혼동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액체 내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전도예요. 기체 내부에서 열이 전도되는 것도 전달되는 것도 전도예요.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운 거는 복사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다. 굉장히 어려웠었죠. 복사에 의한 거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하죠. 그렇죠? 흡수율에 비례하고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 다음에 컨벡션이라는 좀 특이한, 즉 고체와 액체, 고체와 유체 또는 유체와 유체 사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Q는 온도차에 비례하고. 요걸 지난번에 다 배웠는데 오늘 배울 부분은 좀 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차원,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그 다음에 1차원뿐만 아니라 2차원에 대해서 요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열이 분명히 흘러간다.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구체적으로 3주에 걸쳐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대류에 대해서, 복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전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연구자들이나 다른 기업에서 보여준 사진이에요. 열화상 카메라라 그러죠?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라고 좀 또 열화상 카메라예요. 빨갛게 돼 있는 분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온도를 나타내. 빨갛게 돼 있을수록 온도가 높고 어둡게 돼 있을수록 온도가 낮아요. 저 발코니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발코니 바깥인데 여기가 빨갛다는 건 왜 그럴까? 분명히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단열을 잘 했으면, 그렇죠? 건물이다.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어떻게 하면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는 다 배웠어요. 그쵸? 그 첫 번째가 단열이죠.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열이 줄줄줄 새어나간다라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 부분도 보세요. 나부가 다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죠? 건물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이거 완전히 로스잖아요. 이걸 막아야지 에너지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서멀 브릿지라 그래요. 열적인 열교 현상이라고. 우리나라 말 서멀이죠. 교량, 다리, 브릿지. 열교 현상이라 그래요. 이걸 단열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잘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게 슬라브고 이게 벽이에요. 월이에요. 단열을 안에다 이렇게 했어. 열 다 빠져나가죠?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다 해줘야지 이게 열이 안 빠져나가겠죠? 만약에 안에다 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한 번 더 막아준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 그런 건물에서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단열을 하고 기미성, 그쵸?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단열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밀하게 짓고 환기를 하더라도 열교환할 수 있는 열교환 환기를 하고, 그래야 얘가 작아지니까. 이런 열 부위들이 열 손실, 열교, 서멀 브릿지들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뭐? 에너지 절약하기가.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열이 어떻게 어떤 부위로 빠져나가는지를 해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단열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료를 할 때 이런 열이 빨간 쪽으로 온도 높 어떤 부위가 취약한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수치 해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게 열 전도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 편미분 방정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의 취약 부위라든지 열적인 취약 부위를 찾아낼 수도 있고, 특히 창호나 이런 등을 통해서 열이 얼마나 외피를 통해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을 건너가 봅시다. 전도, 얘기 다 했어요. 전도가 뭐냐? 3장에서 얘기 다 했어요. 전자의 또는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어디서? 고체 내부에서. 막대기면 막대. 그쵸? 여기다 그리면 뭐 이만한 막대가 있다. 그쵸? 여기가 고온이다. T1이 T2보다 크다. 그러면 열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요 안에 고체가 있던 액체가 있던 기체가 있던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토믹 모레큘러 액티버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피류의 열전도 방정식, 그렇죠? 이거죠. 결국에 흘러가는 열값을 봤더니, 그렇죠? 흘러가는 열값을 봤더니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온도의 9배, 거리에 따른 온도의 9배, 이 방향이 X방향이라면 이 방향의 온도의 9배, 기울기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제로면 온도가 똑같다는 소리죠.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면적, 여기 면적에 비례하는 거. 비례상수를 넣으려면 K.
모든 물질의 고유 물성치인 컨덕티버티, 전도율이죠. 저렇게 해서 우리가 3장에서 열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값은 이거다. 이 K값은 물질 고유의 물성치예요. 그쵸? 전도율 해서 배웠어요. 그쵸? 여기까지 우리 벌써 다 배운 거야. 자, 이거를 이제 3차원 또는 비정상 상태에다가 적용해 보고 싶은 건데, 먼저 우리 한번 이런 개념을 직접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점 붙이는 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면적을 좀 뺐으면 좋겠어. 그쵸?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면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훨씬 쉬울 것 같아, 계산이. 그쵸?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기호가 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플럭스라 그러자.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에너지의 밀도라 그럴 수 있겠죠? 흘러가는 에너지의 밀도죠. 밀도 그러면 우리 최적당 질량인데, 가만히 보면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흘러가느냐, 특히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흘러가느냐, 어떤 비율을 단위 면적당 어떤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양이 될 거예요. 플럭스.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면, 자, 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스피커 소리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아. 계속 웅거리는데? 지금 가서 줄여줘. 카메라 나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자,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491페이지 그림 11-1 2차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됐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됐어.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열이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열은 사방으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겠죠? 흘러가려고 그럴 거예요. 2차원으로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까 여기다 열전도 방정식을, 휠의 열전도 방정식을 또는 플럭스를 지워버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럭스를 알려면 요거 온도를 알면 어떤 위치에서의 온도가, 그렇죠? 거기서 그려준 거는 이런 책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겠지만 저는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뭘 그리냐? 노란선? 온도가 똑같은 위치예요. 이 온도 똑같죠? 온도가 똑같은 위치를 그리는데 내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를 나타내요. 온도가 동일한 선을 이은 곡선이에요. 그렇죠? 즉, 여기 온도에 구배가 생겨서 열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등온선을 보여주고,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에 분명히 구배가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20도 선이다. 이거는 25도 선이다. 당연히 이 열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 등온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 방향으로 열이 흘러가겠죠. 그렇죠? 열은 흘러갈 거라고요.
등고선하고 비슷한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수록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 방향으로, 즉 이 등고선의 법선 방향으로 열이 플럭스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유체역학 할 때도 실제 받는 실제의 힘과 분석하는 힘을 다르게 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거를 X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Y축이라고 그래 보자. 보면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요거를 확대해서 그리면 실제로는 이런 방향으로 열이 흘러갈 거예요. 실제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열이 흘러가는 거는 그래서 값이 두 개예요. 퀀터티도 있죠. 흘러가는 양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해. 벡터라 그러죠. 흘러가는 양도 있어야 되고 또 흘러가는 방향도 있는 팩터 성분을 가져요. 우리가 팩터를 할 때 실제는 이거지만 이런 분절을 많이 하죠. X방향의 힘, Y방향의 힘, 이거를 QX라 그러자. 요거를 QY라 그러자. 그러면 실제 흘러가는 Q는 그쵸? 저렇게 팩터 성분을 나타내면 실제 흘러가는 거는 그쵸? X방향 더하기 팩터예요. Y방향. 물론 I, Z, Y 이런 식으로의 팩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3차원일 때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왜 실제 이 힘을 이걸 다루는 게 목표예요. 목표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임 등고선마다 다 틀리잖아. 그럴 바에는 유체역학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기 좋은 방향으로 분절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루고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거 알고 이거 알면 당연히 알아줘요. 얘를 직접 구하느니 이런 식으로 분절을 해서 구하는 게 수식을 만들고 정리하기가 쉬워요. 요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열은 흘러간다. 열은 에너지 중에 하나다. 특히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도 하나다. 에너지가 흘러가요. 왜? 온도급에 의해서. 온도급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 요 영역 내에서의 만약에 X, T를 X와 Y와 또는 뭐의 함수로 해서 어떤 위치에서의 온도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온도의 위치를 알 수만 있다면 등고선 그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지워버렸지만 플럭스도 어떻게 계산되죠? 플럭스도 이렇게 되죠? X방향만 잡으면. 그러면 요거 X로 미분하면 얼마만, 요게 이건 거죠? X로 미분하면 흘러가는 그 위치에서 열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즉 온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온도. 온도가 알게 되면 그렇죠? 아까 우리 열화상 카메라 보여드린 것처럼 온도를 알게 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빠져나가니까 온도만 알면 빠져나가는 열 전도량, 플럭스, 히트 플럭스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렇죠? 그 책에서는 그 파이프가 묻어져 있는 경우를, 스팀 파이프가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봅시다. 땅이야. 눈이 쌓인 것 같아, 그쵸? 눈이 쌓였어. 그라운드에. 그리고 여기에
스팀 파이프가 지나가. 단면이에요. 자, 그럴 때 이 그라운드, 이 스팀 파이프를 통해서 열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주변에 온도의 등고선을 만들면, 즉, X, Y, Z 방향, 뭐 이거를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라면 각 방향 정보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온도 값을 알 수 있으면 다 계산 끝난 거예요. 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까 등고선 그린 것처럼 플럭스도 계산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쓰는 방법이 미소 최적, 여기 최적의 3차원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요 미소 최적에다가 그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요만한 미소 최적을 딱 잡아놓고 컨트롤 볼륨이라 그러죠. 자, 이거의 중심은 X, 요거를 델타 X로 잡았으니까 요 중심점의 좌표의 위치는 2분의 델타 X가 될 거고, 그쵸? 이것도 델타 Y, 이게 델타 Z 되면 그 좌표는 Y 플러스 2분의 델타 Y Z의 요 좌표가 될 거예요. 요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만들어서,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증분을 영으로 갖다 준 리밋이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X, Y, Z 위치에서의 온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도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개념만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열이 얼마나 빠져나가는 히트 플럭스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플럭스는 두 가지 정보가 있다고 했죠. 방향과 디렉션과, 저 위에 있으면 안 보이지. 그렇죠? 방향,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히트 플럭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디렉션이 있고 퀀터티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요 파이프라인에서 열이 얼마나 어디 방향으로 어디가 취약해서 많이 빠져나가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걸 알려면 여기에 온도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온도 분포를 알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X방향 풀고 Y방향 풀면 X, Y, Z 방향 디렉션도 할 수 있고 퀀터티도 할 수 있고, 그죠? 온도장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뭐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컨트롤 볼륨에다가 슬라이드에 보여준 것처럼 미소 최적에다가 한번 우리가 배웠던 식을 컨트롤 볼륨에다가 한번 식을 적용해 보자고요. 그렇죠? 분명히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X방향, Y방향이라고 그러고 Z방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좀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더 이상해졌나? 육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뭘 적용시키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죠. 자, 근데 아까 그 땅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땅이다. 키네틱 에너지는 없을 거고 요거를 컨트롤 볼륨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자, 아까 얘기했던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또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그래 미분의 형태로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뭐 얘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라면 굳이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죠. 키네틱 없고 포텐셜 없으면 남는 거는 인터널 에너지밖에 안 남아요. 자,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질량과 비열과 온도로 표시하죠.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해요? 단위 질량당의 인터널 에너지는 비열과 온도. 어떤 시간 동안 온도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게 곧 비열의, 즉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없어져. 그러면 즉 요걸 그대로 그냥 미분으로 가져가면 그렇죠? 변화나는 거는 질량과 비열과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죠. 즉 뭐예요? 컨트롤 볼륨 또는 시스템의 어떤 시간 동안의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떤 시간 동안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인터널 에너지는 당연히 온도의 변화로 나타날 거예요. 저 시스템이 열을 많이 받았으면 컨트롤 볼륨이 온도가 높아질 거고 열을 많이 잃었으면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앞서 다 한 얘기들이에요. 앞부분에서 열을 하면서. 자, 그러면 질량인데 질량은 밀도와 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용적은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이거를 X, 이거를 Z, 이거를 Y 이렇게 잡았죠. 요거 3개 곱한 게 최적이 되잖아. 밀도 곱하면 결국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왼쪽 시계 왼쪽으로부터 알아낸 거는 결국에 이거는 밀도에다가 미소 최적, 컨트롤 볼륨의 최적에다가 비열 곱하고 온도의 시간 따른 변화다. 이렇게 치환되는 거죠, 얘가. 그쵸? 어떤 시간 동안에 저 미소 최적, 컨트롤 볼륨에서의 열적인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의 변화는 시간의 동안의 온도의 변화로 나타날 거예요. 총량은 밀도 곱하고 최적 곱하고 비열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다음, 백으로 가야지.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X방향 먼저 볼까요? 이면. 자, 이 X방향. 이면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이거를 Q, X라 할까요? 여기 슬라이드 해놓은 것처럼. X의 위치에서. 책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게 훨씬, X에서. 근데, 분명히 그러면 그 반대면. 여기서도 열이 나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x가 요만큼 증가한 거리죠. 요게 뭐 바란스가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도 몰라. 이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제로 되고 있고. 하지만 뭔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면 x방향만 볼까요? x방향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방향에서 흘러가는 에너지 값은 x방향에서 흘러가는 에너지 값은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 빼기 즉 이 위치에서 빠져나간 거죠. 이 위치에서 빠져나간 거 빼기 뭐 이 위치를 잡던 그래서 어떤 위치를 잡았어? x 마이너스 위치를 잡던 그걸 뭐 방향에 따라서 책에서 보면 x 방향을 잡고 자 요거는 플럭스 표시라 그랬죠. 양을 알려면 면적을 곱해야 돼. 플럭스에다가 면적을 곱해. 들어온 거고 나간 거는 이만큼이 나갔을 거예요. 면적이야 똑같겠지. 이렇게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울까? 뭐 이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다 뭐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x 방향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자, x 방향에 대해서 x 방향만 요거 이렇게 해서 요것만 생각해 봐요. 나머지 요거는 아직 생각하지 말아도 돼요. 자,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표기돼요? 만약에 면적이 없다 그러면 자 아까 여기를 지워버렸지만 이 부분은 살아있는 거죠. 전체를 최적으로 나누면 아까 식이 있어서 요거를 X방향, Y방향, Z방향도 똑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칠판을 좁게 쓰다 보니까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표현됐죠? 밀도에다가 비열에다가 어떤 시간 동안에 온도의 변화로 표현됐죠. 좌측이. 그러면 얘네들은 요런 게 3개가 되겠죠. 아까 해놓은 것처럼 X방향에 하나가 요런 게 X방향이 하나가 X방향에 하나가 생길 거고 그렇죠? 슬라이드 X방향에 하나에 생길 거고 분명히 Y방향에서도 Z방향에서도 요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합쳐진 거죠. X방향.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실제로 열이 이런 사선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X, Y, Z 방향으로 팩터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죠. X, Y, Z 방향에. 실제로는 열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컨트롤 볼륨을 놓고. X 성분, 그거에 Y 성분, Z 성분을 구했다고 보면 되죠. Y 성분, Z 성분이 제로면 이 방향으로만 흘러간 거고 값이 있으면 45도, Z가 제로면 45도로 흘러간 거고 그죠? 팩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저렇게 3개의 식이 생겨요. 네, 팩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워크가 있어야 돼. 요거를 요
내부에서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 만약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흡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W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제네레이션이든 석션이든 싱크든, 그렇죠? 자기 최적에 비례하는 비율로 와트를 표시하자. 플럭스다. 그렇죠? 제네레이션이다. 단위 질량당, 단위 최적당 또는 단위 질량당으로 하든 단위 최적당으로 하든, 단위 질량당으로 하면 여기다가 밀도 하나 더 곱하면 되죠. 최적당으로 하려면 이것만 하면 되고, 최적당이 이거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X방향으로 착각하기 쉽네. 자, 그렇게 되면 뭐 여기선 칠판에선 식을 다 안 썼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요 식을 그대로 전개해서 쭉 풀면 좀 길지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지워질 게 일부러 그랬지만 요 미소 최적, 컨트롤 볼륨의 최적을 뭔가 나눠주면 좀 더 심플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심플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최적으로, 양변을 전부 최적으로 나눠봤더니 밀도에다 비열에다가 시간, 요것만 남죠? 이쪽은 이쪽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길어지니까 다 쓸까요? 그렇죠.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맨 마지막에 큐 제네레이션 한. 얼핏 보기에도 이제 감이 오겠죠. 왠지 여기가 편미분 방정식이 될 것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될 것 같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자, 플럭스가 요 거리 증분만큼, 요만큼 변할 때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 플럭스의 변화량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미분식에서 익숙했던 것처럼, 플럭스의 X방향의 변화, 9배, Y방향, Z방향의 9배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를 다시 바꾸면, 결국엔 이거는, 그쵸? 어떤 양의 X방향의 플럭스의 9배예요. 책에서 있는 것처럼.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494페이지 식 11-12 플러스 Y방향의 9배 플러스 Z방향의 9배. 이거 뭐 그대로 남겠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울까요? 자, 분명히 미분의 형태로 나타냈고 미분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플럭스는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마이너스 K 온도 9배였어요. 얘는 요거였죠.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위로 올려보면 그래서 그쵸? 어떻게 시그마 x인데 저걸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k에 요런 식이 되겠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y-방향에 그쵸? z-방향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마지막 슬라이드. 자, 만약에 K를 뺄 수 있고 바깥으로 뺀다면 보통 다 빠지겠지만, 그렇죠? 바깥으로 다 빼도 되겠지만, 공간에 대해서 이계 미분과 비슷하죠. 공간에 대해서 이계 미분을 나타내죠. 2차 미분.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땅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에서 보면 히트 파이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쵸? 땅속에 스팀 파이프에서 열이 얼마나 나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영역 전체에다가 컨트롤 볼륨을 적용하고 컨트롤 볼륨을 적용해가지고 도출된 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열전도 방정식. 자, 이 열전도 방정식을 보면 해는 분명히 T는 X와 Y와 Z와 시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주어질 거예요. 이 해, 그쵸? 편미분 방정식, 2차 편미분 방정식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온도 구백,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등온선을 그리면 플럭스도, 뭐 등온선도 이 해를, 이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위치의 온도가 얼마일까?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해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바로는 안 되겠죠. 뭔가 이 해를 풀기 위한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미지수가 4개나 돼. 미지수가 4개를 연립방정식 하나로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겠죠.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는, 그쵸? 개념만 이해하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 우리가 미소 최적에다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해서 도출된 식이다라는 거예요. 편미분 방정식이다. 공간이죠.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많이 푸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버리겠죠. 시간이 정상 상태다. 아까 책에서 봤던 이런 평판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그쵸? 여기가 T1이고 T2고, 아까 등온선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등온선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잘 생각해보면 저건 정상 상태니까 이거는 제로가 될 거고, 만약에 K를 바깥으로 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남는 거는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는 거는 다 뺄 수 있다 그러면
온도에 대한 이런 식으로 참 안 써지네. 이렇게 되겠죠? 생성황도 없다. 요 해가 요거잖아. 이 편미분 방정식. 그쵸? 열전도 방정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이게 3차원이 됐던 정상이 됐던 비정상. 물론 정상 상태다 1차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 두 번 미분해서 예를 들어서 두 번 미분한 게 제로다. 정상 상태고 1차원이다. 발생열도 없다. 뭐 그런 조건을 우리가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 번 더 t는 a x제곱 플러스 b가 되겠죠. 맞나? 한 번 미분하면 x. 아니지. x가 되지. 한 번 미분하면 a가 되겠고. 그치? 이렇게 되겠죠? 요 a값, b값은 요 식만을 가지고는 못 구해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 조건. 적당한 형태로 이 방정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풀면 뭐가 나온다? 온도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온도 분포. 그렇죠? 자,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변화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저 A, B 적분상수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값 또는 경계치 조건이 주어야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 있죠? 이니셜 컨디션 이게 주어져야지 풀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이 식만 갖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식을 어디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경계 조건이 바운더리와 초기 온도, 초기 값이죠. 이니셜이라는 건 초기 스타트 값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제로일 때 몇 도에서 시작하느냐 어떤 그런 정보들을 주면 편미분 방정식이 풀려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보쯤에 미지수 2개니까 정보 2개 있어야 되죠. 정보 하나만 가지고는 요거 둘 다 결정할 수 없죠. 자, 그거를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 그래요. 자,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주느냐? 책에서 뭐 예를 보면 495페이지 식 11-16을 보세요. 자, x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시간에 x의 위치가 상관없는 게 x가 0일 때 x의 위치가 0일 때 이게 얘기해 주는 거는 x의 위치가 0일 때 시간에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온도는 일정하다 라는 표시죠. 그러면 여기 이거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이거 0이고 b값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뭐 단열이라든지 그쵸? 온도가 일정하다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건물에서 우리 벽체다. 여기에 온도는 일정하고 여기에 온도가 변할 때 이거 픽스 시켜버리면 되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심플화 시켜버리면 돼요. 자, 두 번째 형태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 밑에 있죠. 플럭스로 주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x 뭐 값을 줬어. 거기 뭐 플럭스 값으로 이 값이 주어진다. 뭘 구할 수 있겠어요? A 값 구할 수 있죠.
요거 한번 미분한 거잖아. A값 구할 수 있죠? B값 구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형태의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이. 저런 조건들이, 이건 뭐예요? 어떤 위치에서의 플럭스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뭐 시작에서 이쪽에서의 열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100씩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복사열을 받는다.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값들이 주어지면 편미분 방정식이 풀리고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도의 구배를, 온도의 분포를 구할 수 있어요. 온도의 분포를 알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열이 흘러가는 플럭스 값도 구할 수 있죠. 이거 알았으니까. 그렇죠? 플럭스가 뭐예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럭스가 X방향.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필의 열전도 방향. 자, 이거 한번 미분해서 K 곱한 게 그 위치에서의 플럭스 값이라는 거죠. 이건 미분해. 그렇죠. A지 뭐. 마이너스 KA만큼 열이 흘러갔다.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또 다른 형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위치에서 아예 플럭스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위치에서 아예 온도가 컨스탄트하다고 주는 거예요. 단열이죠. 온도의 변화가 없는 조건을 있는 경우. 건물에서 어떤 실내 측의 온도는 설계할 때 언제나 여름에는 20도, 26도, 겨울에는 20도를 설정하면 실내 측 온도는 언제나 실내 측의 내편에 있는 온도는 20도로 픽스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계 조건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스테디 스테이트, 만약에 비정상을 다룬다. 그러면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뿐만 아니라 뭐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니셜 컨디션.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도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t가 모든 위치에서 제로, 시간이 제로일 때 전부 얼마였다. 그렇죠? 초기값을 줘야 되죠. 시간에, 만약에 이게 비정상이다. 이게 제로가 아니다.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초기값을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주어줘야지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해를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이 슬라이드가 밑으로 가 있는데, 그쵸? 이게 저 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해서 수치 해석을 해서 푼 경우예요. 수치 해석이 뭐예요? 중분만큼을 수치 차분을 하든 수치 적분을 하든 요거를 수치적으로 이런 직설적인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해가 어려울 때는 수치 해석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죠. 요 부분을 만들어서 온도 분포를 이렇게 구하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열이 어느 부위로 해서 빠져나가는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수업에 하겠지만 이 해를 정답해를 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케이스예요. 정해를. 이렇게 쉽게 구해진 거는 뭐예요? 정상 상태 가정했죠. 제로다. X방 1차원이다. 이 X방향, Y방향 무시했죠. 내부에서 열이 생성되지 않는다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해져서 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저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온도 구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온도 구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의 열전도 방정식을 적당히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2차원만 해도 되는 거를 3차원 해석할 필요는 없죠. 건물의 벽이다. 건물의 벽 물론 3차원 해석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건물의 벽이 이렇게 있다. 월이다. 이거를 3차원으로 전부 해석하면 뭐 되긴 되겠지. 하지만 복잡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뭘까? 여기 단면만 알면 되지. 이게 실내 온도가 뭐 여기는 실내 온도가 뭐 안 닿고 여기가 전부 실내다. 이 현상만 알아도 충분한 정보를 거둘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모든 경우에 3차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에서 그리지. 벽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열이 얼마나 빠져나가는가 알고 싶다. 앞뒤로야 뭐 똑같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차원을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시간에 따른 외부 기온이 실내 온도도 조금씩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여기도 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픽스 시켜. 실내 온도는 그냥 20도고 외기 온도 마이너스 30도라는 극한 조건에서 해보자. 픽스 시켜버리면 정상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쉬워지죠. 공학적 문제를 자기가 풀고자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식 갖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물론 3차원이 필요하고 면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앞에서 본 것처럼 저 면 전체에 대해서 건물벽, 외벽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 이러면 3차원으로 해야겠지.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지 아까 저 문제에서 뭐예요? 실내 측 온도는 무조건 20도 외측 온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30도 라는 어떤 경계 조건 바운더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적용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또는 시간이다. 요거 잘 보고 시간에 대해서는 1차원이고 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면 바운더리 컨디션뿐만 아니라 초기치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방정식이 풀릴 거 아니야. 그렇죠? 만능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으로 시작해서 열전도 방정식을 도출했지만 이 식이 만능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자기가 맞는 폼, 자기가 원하는 솔루션의 폼이에요. 줄여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책에서 보면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스테디 원 디멘전은 지금 거의 풀었어요. 두 번째 트랜짓한 것도 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트랜짓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물론 복잡한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열전달이에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